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결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가끔씩 어르신들이 결혼을 하고 연륜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정도는 속속히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인지 옆 사람 마음을 깨우칠 정도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방에 있는 시골에서 20대의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제 딸은 저와 함께 19살 때까지 이곳에서 보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면서 잠시 고향을 떠나 있었죠.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었던 고등학교 동창과 인연이 되었나 봐요. 다른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축하하러 찾아갔던 저에게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해왔죠. 엄마, 내가 그동안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나 진훈이랑 친구가 아니라 연인 사이야. 우리 사귄 지 한 3년 넘었어. 뭐라고 진훈이라면 우리 옆집 아들 말하는 거야? 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던 서진훈이야. 엄마는 진훈이 사윗감을 어떻게 생각해? 혹시 싫은 건 아니지? 싫은 건 아니다만 벌써부터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즐길 거 다 즐기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는데 겨울은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야. 엄마, 그게 사실 나 진훈이랑 일찌감치 결혼할 생각이야. 우리 사귈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제 24살인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요즘 세상에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훈이랑 하더라도 30살 넘어서 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러? 엄마, 이미 결심하고 얘기하는 거야? 나 진훈이랑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같이 음식점 운영할 거야. 계획 다 세워놨고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사이 축복해주면 안 될까?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말릴 수 있었다면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었죠. 힘들게 대학교까지 다 보내놓았더니 결혼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음식점을 하겠다니요. 그것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젊고 예쁜 나이인 24살에 결혼을 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워낙 고집불통인 제 딸은 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예비 사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음식점에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비사는 요리를 전공한 상황이었고 잠시뿐이지만 대학교에 다니면서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었죠. 그래서 식당을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게다가 예비사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었죠. 그리고 예비 사모의 부모와도 동네에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최소한 시집살이는 안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동시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체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우체부를 했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근무지도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죠. 덕분에 우체부 인생 대부분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은 전에 일하던 근무지와는 다르게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죠. 또 동네는 좁지만 이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행복한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겪어야 했죠. 어느 날 저는 한참 동안 동네를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연화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은 집어치고 빨리 나랑 병원으로 가자. 언니, 갑자기 병원을 왜 가요? 저 지금 일할 게 엄청 많은데?
아직 배달할 것도 한참 남았어요. 아휴, 내 남편 영민 씨랑 등산 갔다가 사고 났대. 동네 소문 들어보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말도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있더라. 아무래도 빨리 가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고라니요. 저한테 그런 연락 온 게 없는데 언니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일단 병원에 가서 알아보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 남편이 바위에서 발을 허디도 굴러 떨어졌다나 봐. 이영민 씨, 제 남편 살아있는 거죠? 설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을 잃은 건 아니죠? 재수 씨, 죄송해요. 제가 떨어지는 정훈이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데 아니잖아요. 제 남편 세상 떠난 건 아닌 거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요. 이제부터는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해요. 제가 정훈이 신원 확인 다 했고 세상에 떠난 것까지 확인한 후에 장례식장도 차려놓았어요. 제 남편이 저랑 제 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날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재수씨 상주로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처리해 놓았으니까 재수씨는 정훈이 친척이랑 지인들에게 무거운 문자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도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죠. 남편 친구는 남편이 바위로 떨어지게 된 후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져서 그런지 보기 흉한 탓에 신원 확인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는 언니는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의 장례식은 진행이 되었고 저는 상조로 친척과 지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행히 아는 언니와 남편 친구가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 주어서 웬만한 일들은 다 도와주어서 그런지 수월하게 상주로 문성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녀 회장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장례식장에 찾아와 조문을 했죠. 특히 부녀 회장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조문을 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그동안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남편을 좋은 곳에 보내주게 되었어요. 사실 장례식 때는 워낙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었죠. 그러나 영정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현실이 느껴졌고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딸아이도 계속해서 남편을 찾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었죠. 그랬더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저 대신 제 딸아이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 안에만 갇혀지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끌어내며 저에게 따끔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주영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애도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주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요. 아이고, 갑작스럽게 남편 보낸 것은 이해한다만 그래도 주영 엄마가 힘을 내서 일어나야 애도 살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혼자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일도 다시 나가고 딸도 챙기면서 살아야지. 주영,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딸도 같이 망가지는 거야? 주영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저는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딸을 생각하면 제가 방 안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체부에도 다시 나가고 예전처럼 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시 일어섰다고 해서 남편 생각이 아예 안 났던 것은 아니었죠. 옛말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부부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했지만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 자꾸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흉하고 보기 싫어도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낸 게 미안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남편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방구석에만 있었는데 흉한 모습을 봤으면 제 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고 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어쩌면 제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제정신으로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난 후로 혼자 우체부위를 하면서 나를 키워왔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동네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죠. 가는 곳마다 남편과 함께하던 곳인데 저희 모녀가 제대로 버티고 살려면 동네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친하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저의 생각을 알고 떠나지 말라고 잡아주었어요. 아유, 주영 엄마,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얼굴만 떼면 산 게 몇 년인데. 아,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 어떡해?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주영이도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아이, 다른 곳으로 전학 가게 되면 적응도 안 되고 힘들어. 그래도 가는 곳마다 남편 얼굴이 보여서 여기서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힘들어하면 그리 주영이도 같이 무너질 것 같고요. 아, 주영 엄마가 힘든 건 아는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져. 지금은 남편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나도 8년 전에 여기서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잘 살고 있잖아. 정말 저도 여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주영이를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연아야. 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보내자. 우리 몇 년인데 내가 가면 나 혼자서 쓸쓸해지니까 그냥 여기서 남편을 추억하고 나만의 삶을 살자. 주영이를 키우는 건 내가 함께 도와줄게. 결국 나는 동네 사람들이 잘 챙겨주고 나를 같이 키우자며 이야기를 해주어서 힘을 얻고 계속 한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과 오랜 시간을 살아온 동네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제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고 딸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면서 그런지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어요. 왜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정신없이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했더니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덕분에 지금은 마음속에서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이랑 하하호호 편하게 웃기도 하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골 생활은 정을 붙이기 전까지는 미치도록 외로워도 정말 붙이면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살기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쌀쌀맞고 별로 환영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우체부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일단은 버티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서울처럼 동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동네 마실라우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익숙해지고 서로 친해지기만 한다면 시골 생활만큼 즐겁고 행복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이 많은 동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도 그 정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동네 사람들끼리 돈독하고 사이가 좋다고 해도 튀는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도 별 다를 것은 없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른다는 말 그 자체인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동네 부녀회장이었는데 몇 년째 한자리에서 버티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한데 원래 이런 자리 하나 맡고 있으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죠. 시골이라 더 눈치 보는 게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동네 부녀회장은 유난히 권위욕도 심했고 뒷돈도 꽤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성격은 얼마나 까칠하고 돈에 대해 집착이 심한지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들을 정도였죠. 사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주기적으로 동네 발전기금이나 회비를 거두는데 혹시라도 밀리거나 빼놓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갔어요. 누가 보면 빚이라도 지고 안 갚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한 번은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던 적이 있었죠. 시골은 이사를 오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도 꽤 큰 편이었죠. 당연히 부녀회장은 달려가서 돈을 요구했고 도시에서 온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 문제로 부녀회장이랑 엄청 크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내, 아주머니가 사이다 온 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는 이 서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한다니까요. 뭐 이런 도둑놈 신부가 다 있어. 하드푼도 아니고 무슨 50만 원씩이나 내래? 나는 그거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가세요. 아주머니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시면 여기에서 버티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얼른 50만 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고 싶으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할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돈 가지고 올 때 과일 바구니라도 가지고 오던지 뭐라고. 지금 겁주는 거야? 여긴 내 돈 주고 들어온다 집인데. 아, 무슨 약 먹으러 돈을 내놓으래.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테니까 빨리 가. 새로 이사를 오신 아주머니는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우겼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부녀회장이 복수를 한다고 하고 그 집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괜한 걸로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죠. 결국 도시에서 온 그 사람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집을 내놓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부녀회장이 떴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말도 안 걸려고 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대부분 그 여자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또한 그 동네의 일원이기도 하고 우체 부인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 그 여자랑 마주쳐야 했는데 그 집만 갔다 오면 항상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게다가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그 사람이 저랑 딸만 보면 이유도 없이 괜히 시비를 걸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떠난 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동네는 주기적으로 발전기금과 회비를 걷고 있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내고 해결해 봤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녀회장이 집을 찾아와 문을 쿵쿵 두드리더니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정말 부녀회장이 부르는 게 값이라더니 저에게 2가지를 한 번에 내라고 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버린 거예요. 게다가 너무 강압적으로 당장 가지고 나오라는 식으로 하니까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던 것이었죠. 뭐 주기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새벽 뒷바람부터 찾아와서 돈 유고라니요. 제가 뭘 심하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살면서 돈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얼른 돈이나 보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내라고 할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바깥 양반이 그걸 다 처리해서 몰랐나 보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처리하고 끝냅시다. 아니요, 저는 못 주겠는데요. 막말로 동네에서 해주는 것도 많지 않고 이거 가지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왜 이걸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도시에서 온 사람 어떻게 됐는지 다 보지 않았나. 당신 모녀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좋게 얘기할 때 회비랑 발전기금 가지고 와요. 다 지켜봤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떠나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이 핑계. 저 핑계대에서 돈 가지고 가면 결국 본인 배불리는 거잖아요. 저는 제 돈 투자해서 남에게 불려줄 생각이 없네요. 정 받고 싶으면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부녀회장이 새벽 뒷바람부터 쫓아와서 돈 욕을 하는 모습에 저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게다가 당연한 듯 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모두 부녀회장 배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고 싶지 않았죠.
남편 떠나고 나서 저희 모녀 둘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녀 회장이랑 한판 크게 싸운 후 그냥 문을 쾅 닫고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부녀 회장은 치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눈이 오면 집 앞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는데 일부러 저희 집만 쏙 빼놓고 하거나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면 모두 저희 집 앞에 모아두었어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 모든 일에서 저희 집만 제외시키고 하다 제 나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모습까지 보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 다녀오다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방방 뛰었거든요. 너 꼴이 왜 이래?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왜 옷이 다 젖은 거냐고. 자, 진짜 짜증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부녀 회장 아주머니가 일부러 흙탕물을 뿌려놓고 실수인 척하잖아. 뭐라고? 그 아주머니가 너한테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아마도 그 마을에 내는 회비 때문인 것 같아. 진우에게 들어보니까 그 집도 예전에 돈 안 주겠다고 우겼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진짜 못됐어. 나한테 물 뿌려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돈이나 빨리 가지고 오래. 저에게 하는 짓도 모자라 딸에게까지 피해를 주니 저도 한숨만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되게 되었죠. 사실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도 차라리 그게 나은 방향인 것 같다고 워낙 못된 사람이라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좋게 정리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부녀 회장에게 찾아가 잘 얘기해서 일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부녀 회장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때 일을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우체부라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우체부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우편물 배달도 하고 물건 배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우편물과 물건은 제가 다 배달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부녀 회장은 물건이 배달 오는 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미친 듯이 했어요. 여기도 순서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운전 중에 자꾸 전화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부녀 회장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부녀 회장님, 제가 아무리 우체부라지만 개인 배달부는 아니지 않나요? 여기가 시골이고 몇 집 안 산다고 해도 물건을 배송하는 순서라는 게 있는데 아예 좀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별것도 아닌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콧대는 더럽게 높게 세우네. 그리고 배달 일을 할 거면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이렇게 느려 터져서 어떻게 해? 저기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별것도 아닌 직업이라니요.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남의 물건 가져다 대충 배달해주고 돈 몇 푼 떼어먹는 주제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잖아. 제가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죠. 말씀 지나치게 하신 거 사과해주세요. 처음에는 저도 괜히 트집 잡히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부녀 회장은 말을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인격모독은 물론이고 직업비하까지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좋게 이야기하고 정리하려 했던 일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부녀 회장도 감정이 격해졌는지 어디서 우체부 주제에 본인에 가르치려 뜨냐며 제 얼굴을 그 자리에서 사정없이 날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지만 당시에는 너무 얼떨떨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말리셨죠. 그러나 부녀 회장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서 정말 뻔뻔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내가 왜 해? 그리고 나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 뭐라고요? 지금 뺨까지 올려놓고 너무 뻔뻔하시네요. 막말로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거 맞잖아. 내가 나처럼 여자 대학까지 나왔으면
지금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나 하고 있지는 않겠지? 부녀 회장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직원 아니지 않냐고,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냐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히게도 부녀 회장은 이렇게 된 게 다 배달을 늦게 온 제 탓이라면서 한참을 비웃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딴 여자가 다 있냐고 저 대신 화를 내줬어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정말 억울했지만 일단 남은 배송이 있어 부랴부랴 그 집을 나오게 되었죠. 부녀 회장과 저의 일을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억울함이 커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배달일을 진행하였고 우울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식당을 운용하고 있던 제 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오늘 부녀 회장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뺨을 흘렸다던데 정말이야? 얼굴 부은 거 보니까 정말인가 봐. 너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어? 이 시간에 여길 와 있는 거야? 이 동네 좁아서 소문이 빠르잖아. 가게에 온 손님이 얘기해줬어. 아, 그런데 그 아줌마 진짜 못 쓰겠네? 얼른 나랑 가서 따지자. 이런 문자는 물러 밖에 넘어가면 안 돼. 아예.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얼른 가서 가게 일이나 해. 지금 한창 바쁠 시간인데 사위에 혼자 고생하겠다. 지금 사위가 고생하는 게 문제야.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뺨까지 올렸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랑 부녀 회장 집으로 가. 다른 당장 가서 한마디 하자. 이며 제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부녀 회장 집에 가기로 했죠.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일하는 내내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참에 쫓아가 제대로 따지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부녀 회장 집으로 찾아갔고 제 딸은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바로 열었죠. 사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워낙 시골이라서 그런지 문을 안 잠그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부녀 회장 집에는 이런저런 손님들이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대부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물론 보통은 문이 안 잠겨 있더라도 한 번씩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는 하죠. 최소한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게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차리는 예의잖아요. 그러나 딸은 제 일 때문에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었고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따지러 간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부녀 회장 집 문을 열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가니까 부녀 회장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안방에서 어떤 남자 한 명이 하품을 찍고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긁으면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기 왔어.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왔어. 거 같네. 부녀 회장은 어디 있나요? 있으면 나오라고 좀 해주실래요? 사실 처음에는 부녀 회장 남편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니 잠시 한국에 들어왔나 보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나왔기에 처음에는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채 부녀 회장만 찾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제 목소리 듣고 놀랐는지 얼굴을 들었다가 급하게 다시 푹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소리까지 약간 변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마음에는 집에 없는데요. 오늘 시내시장에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릴게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돌아가서 계세요. 제가 안 해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 두 사람을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현관에서 부녀 회장 남편 얼굴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자꾸만 목소리 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라고 해도 저희 딸에게 어렸을 때 녹음해 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매일 보여줬었기에 얼굴과 목소리는 살면서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딸의 반응도 살펴봤는데 수백 번도 넘게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서 그런지 본래의 목소리가 틀릴 때마다 움찔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안방에서 나온 남자가 굉장히 수상해 보였고 저는 현관에서 급히 뛰어들어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확인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라도 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무작정 의심만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과를 하든 말든 우선 확인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뒤늦게 딸은 저의 행동을 알고 말리려고 다가왔으나 저는 이미 그 남자 얼굴을 붙잡고 확인해 마친 후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으로 그 남자는 15년 전 죽은 제 남편이 확실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게 어떻게 된 거냐 고 급하게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들키자 남편은 안주에 못했죠. 그때쯤 부녀 회장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충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저의 세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급하게 사온 물건들을 내려놓고요.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러나 부녀 회장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던 제 딸이 급하게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을 붙잡고 방방 뛰며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 좀 해봐요. 15년 전 죽음한 사람이 이 집에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냐고요? 여보, 그게 당신 지금까지 한 동네에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날 속여왔던 거야? 어떻게 우리 두 모녀를 놓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저 사람이 진짜로 내 아빠가 맞다는 거야? 아니, 15년 전에 죽었다던 사람이 어떻게,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15년 동안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있었던 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사실대로 얘기 못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결국 부녀 회장과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야. 그래서 가까이서 알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고 이곳으로 오자고 우겼던 거야. 뭐라고 그럼 옆에 있는 그 여자랑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했니? 지금까지 딴 여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나 가지고 놀았던 거네. 아니야, 나 당신 정말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그냥 첫사랑은 못 잊고 있었던 거고 얼굴이라도 보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오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 여자를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더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그랬니? 그럼 주영이나 나는 마음 아파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이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 그냥 당신 몰래 조금만 만나다 말았어야지 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이 사람 뱃속에 가 있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 딸도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남편은 부녀 회장이라는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애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필이면 부녀 회장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남편은 어쩔 줄 몰라요. 동시에 양쪽을 임신시켰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했겠죠. 남편의 반응을 보던 부녀 회장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아이는 혼자서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부녀 회장은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한 동네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접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찾았을 테니 부녀 회장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았겠죠. 애 아빠가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동네에서 연락도 닿지 않은 채로 살면 그나마 나갈 텐데 저희 가족들이 2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눈엣 가시로 느껴졌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두 사람은 몰래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애한테는 절대 아빠라는 말을 못했대요.
그게 불만이었던 부녀 회장은 결국 남편한테 부탁을 했던 거였죠. 제가 15년 전에 저희 집 아빠 노릇 좀 해달라고 해 애걸복을 부탁했어요. 정훈 씨는 이제 와서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하냐고 동네 창피해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세상 떠난 척 위장하고 여기에 눌러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호 씨가 준 빚이 역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위장으로 죽은 척하는 게 가능하긴 한 일이냐고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남편도 죽은 척 위장하자는 부녀 회장의 이야기에 이게 가능한 얘기냐면 나 좀 물었대요. 그런데 부녀 회장은 세상에 돈 써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며 본인만 믿으라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부녀 회장은 저희 남편에게도 2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하고요. 본인 뜻대로 했던 거죠.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 친구에게 돈을 줬고 같이 등산에 갔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을 시켰다고 해요. 당시 남편 친구도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큰 돈을 준다고 하니 홀딱 넘어갔던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녀 회장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했고 돈까지 갚아준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그러면 저희 모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고 본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녀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어 숨어 지낸다 해도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글쎄 시어머니도 일정 금액을 받고 눈을 감아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정말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더 있었죠. 부녀 회장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부녀 회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형고 관리하는 곳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른 사람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었답니다. 병원에서 상태가 나빠서 남편의 친구에게 신분 확인을 하라고 부탁하고 그 후에 사망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친 후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부녀 회장은 혹시라도 남편 친구가 말실수라도 할까봐 이사까지 보냈다고 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이도 충격 때문인 것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화를 했죠. 그들은 저희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주용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 지영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저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며 쫓아올 정도로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를 쳤고 분노를 담아 두 사람에게 연속으로 뺨을 올렸어요. 이번 일로 우리 딸은 남편에게 인연을 끊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본인 옆에 아빠가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도 바뀌는 건 없다고 앞으로도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부녀 회장 가족과 잘 먹고 잘 살라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 또한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부녀 회장 집을 나와버렸죠. 결국 그날 이후 그들은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나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녀 회장 집에는 몇몇의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계란도 던지고 물바가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 등쳐먹은 돈으로 그딴 짓이나 했냐면서 당장 본인 돈 계산해서 토해내라고 했대요. 결국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젤타를 받으면 살던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도망치듯 이사를 했죠.
그리고 그 집딸도 이사하기 전날에 소문을 듣고 와서는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본인 인생에 엄마 아빠는 없는 거라며 두 사람을 평생 보지 않겠다고 가진 성질을 부리고 갔다네요. 사실 저는 자식한테까지 버려지는 꼴을 보니까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정말 그들이 평생 불행하게 살기를 빌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빌면 필수로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누구보다 잘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인지 알 것 같네요. 복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여자가 하던 부녀회장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동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달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모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따스한 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